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늘 캐딜락 한번 타볼까 합니다. XT4 오늘 만나보실 텐데요. 캐딜락 XT4는 캐딜락의 SUV 라인업의 막내죠. 엔트리 모델이 됩니다.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트윈스크롤 터보차지 엔진을 적용을 했고, 여기에 9단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해서 최고 출력 238마력의 힘을 내죠. 제법 강한 힘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체 길이가 2595mm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실내를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고 있고,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행 품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이 5,531만원에 책정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소형 SUV로서 5,531만원 정도의 가격 합리적으로 보이시는지요?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겠죠. 자, 직접 시승을 통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자, 운전석 올라와 보면 블랙톤으로 단정하게 하지만 고급스럽게 마무리한 인테리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시보드도 비교적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위아래로는 이렇게 스티치를 넣었죠. 좀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재질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서요,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룸미러 모니터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모습을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레버를 뒤로 젖히면 거울 형태로 후방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룸미러 형태로 보게 되면 화각이 좁죠. 뒷모습의 시야를 거의 300% 가까이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넓고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조절을 하면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좀 어둡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밝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죠. 최대로 확대하면 이 정도 각이 나오네요. 자, 세 단계로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조절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센터페이지에 컬러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주 터치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선명해서 보기가 아주 시원합니다. 이 터치감도 아주 좋아서 살짝 터치를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스티어링 휠, 자, 하나, 둘, 2.7회전 정도 하죠. 차체 사이즈가, 차체 길이가 4,595mm 정도로 그렇게 긴 편은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2.7회전 정도 하는 스티어링 휠 조향비, 여유 있게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휴대폰을 접속시킬 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NFC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연결이 되죠. 선 꼽고 뭐 세팅하고 하는 필요 없습니다. 갖다 대면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홈 화면에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쉽게 바로 무선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얘기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깔끔하죠. 그래픽이 뒷좌석 확인 알림 기능이 있고요. 실내 온도 및 공기 상태, 편의 설정,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가 되어 있죠. 후진시 사이드미러 오토 틸팅, 원격 미러 접기, 레인 센싱 와이퍼, 후진시 와이퍼 작동 등의 편의 장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팅, 차량 위치 안내 라이트, 하차시 30초, 60초, 120초 혹은 끄기, 하차시 라이팅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도어 잠금, 원격 잠금, 승하차시 시트 설정, 발렛 모드까지 지원을 하네요. 자, 카메라 보실까요?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앵글, 다양한 각도로 차의 앞뒤 그리고 좌우측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 요건 뒷부분이고요. 경로 안내, 그리고 전체 화면, 이런 부분들 아주 다양한 각도로 차의 전후 좌우 위아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홈 버튼 들어와 있고, NFC 작동 위치 표시 들어와 있고요. 공조 버튼 나란히 들어와 있고, 그 아래 세 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차선 인식 버튼, 그리고 센터페시 아래 보면 USB 포트가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C타입이고 하나는 2.0 USB 타입입니다. 그 옆에 12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 변속기는 9단 자동 변속기고요. 변속 레버를 밑으로 한번 밀면 D, 한 번 더 밀면 수동 모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일 때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래 이제 조그 셔틀 방식으로 센터페이시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고요. 조그 셔틀 방식으로도 원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 주행 모드는 투어일 때는 EWD 전륜 구동이 됩니다. 올힐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오프로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투어 모드에서만 EWD가 되는 거죠. 올힐 드라이브와 스포츠,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올힐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4WD의 형태를 굳이 따지자면 파트타임 정도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EWD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죠. 센터 콘솔 안에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제법 깊은 센터 콘솔 공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편집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정보들을 이렇게 다 올릴 수가 있죠. 자, 엔진 부스트,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배터리 전압, 운전자 보조장치, 앞차와의 충돌 예상 시간. 충돌 예상 시간 좀 그렇다. 앞차와의 시간거리 정도로 표시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타이머, 평균 속도, 평균 연비, 에어필터,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아우, 많이 올라오네요. 주행 가는 거리, 주행거리, 평균 연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띄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오디오 정보고요. 내비게이션 정보, 전화기, 그리고 여러가지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이죠. 디스플레이, 숫자 표시, 주행 가는 거리, 시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로테이션 조정, 이렇게 하면 좌우의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이 각도 조절은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스티어링을 왼편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음성 명령, 교대역. 알겠습니다. 근처에 경원대역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선택에 시간이 걸리므로 화면에서 수동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교대역 했는데 경원대역을 찾고 그러네요. 어쨌든 음성 명령으로 전화 걸기, 내비게이션, 오디오 뭐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에는 계기판 조절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요. 운전석에 마사지 시트 조절되어 있고, 조수석 마사지 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3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데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야, 소리 빵빵하네요. 볼륨을 최대한 키웠더니 소리도 소리지만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
떨림이 몸으로 전해집니다. 소리도 저음, 중간음, 고음 이렇게 조절해서 저음을 좀 더 강하게 들을지 고음을 좀 더 강하게 들을지 이런 이퀄라이저 기능, 페이드 그리고 밸런스 기능 뭐 이렇게 정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사운드 모드, 운전자 일반, 센터 포인트, 뒷좌석 이렇게 정해서 음질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도 차지만 오디오에 좀 더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 때문에라도 이 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p3 파일로 소리를 들었고요. 무손실 음원을 준비해서 듣는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음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모두 4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실내 소음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또한 스피커를 통해서 여기상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실내에 발생하는,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소음의 수준을 좀 더 낮춰주는, 소음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블랙 톤으로 실내를 마무리하고 있어서 어두운 느낌을 주긴 하네요. 선루프를 완전히 열면 좀 낮죠? 지붕의 거의 대부분을 선루프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렇게 선루프를 열게 되면 환한 실내 분위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확보하고 있죠. 한 뼘이 좀 안 되는 무릎 앞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크지 않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의 공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뭐 공간의 효율성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는 좀 빠듯하네요. 손바닥 2개 겹쳐서 들어가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올라갈 때는 원버튼으로 안 되네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작동을 합니다. 도어 트림에는 이렇게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소재를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센터 터널 제 손바닥 높이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높이로 센터 터널 올라와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 생각보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그렇게 높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수준의 약간 더 높은 정도의 느낌인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는 벌레 앉아야 되고요. 어차피 제일 최후의 좌석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불편함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 좌우 시트를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과 마찬가지로 2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C타입, 하나는 2.0 타입입니다. 실내등이 이렇게 좌우로 각각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적 아담한 실내지만 무릎 앞 공간으로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하고 있다 싶고요. 뒷좌석 좌우 열선 시트 그리고 USB 포트 2개의 USB 포트까지 갖추고 있어서 나름 뒷좌석에도 제법 공을 들였다 싶습니다. 인테리어와 뒷좌석 공간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달려보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많이 풀렸죠. 황사가 좀 끼어있는 날씨인데요. 외기온도 8도,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자잘한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오죠.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 길. 적당한 수준의 노면 충격 올라오고요. 맥퍼슨 스트럿에 뒤에는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245, 45R20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죠.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힐하우스를 꽉 채우는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되고요. 자, 도로 상태 좋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노면 소음이 잔잔하게 실내로 파고들고 있고 바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시속 100에 맞춰서 RPM 체크 한번 해보죠. 이 차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올라와 있죠. 다단 변속기의 장점, 성능과 효율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어 단수를 높여서 효율을 택할 수도 있고요. 시속 100에서 RPM 약 1500 딱 고정이 되죠. 8, 7, 6, 5, 4, 4단 6000,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4단 6000에서 9단 1500rpm 그 구간 사이에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은 거죠. 4, 5, 6, 7, 8, 9단을 시속 100km에서 커버를 합니다. 옆에 함께 달리는 세단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SUV 특유의 주행 질감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는데 올라오는 정보를 몇 개를 골라서 역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보여주거나 내비게이션 방향 표시 혹은 곡선으로 표시되는 RPM 표시가 되는 그런 계기판도 보여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특히 이제 고속 주행할 때 운전자의 시선을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죠. 정면을 응시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함께 보면서 달리면 고속 주행을 할 때 운전자의 시야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장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액티브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가변 댐핑 컨트롤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의 상태를 1000분의 2초 2m초마다 노면 상태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댐핑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또한 주행 상태에 도로 상태에 맞는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 만날 수가 있을 테고요.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 자잘거리는 자글거리는 소리 실내로 들어오는데요. 잠깐 옆차선으로 옮기고요. 속도를 맞춰보죠. 88 정도였으니까요. 자, 노면 상태가 좋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소리들 들리지 않게 됩니다. 노면 상태에 따라서 실내에 들어오는, 실내로 파고드는 노면 잡소리의 수준이 좀 차이가 크다 싶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자, 잠깐 세팅을 해서 가봅니다. 90에 세팅을 하고요. 자, 차로 인식 하고 차로 인식 됐죠. 자, 도로는 오른쪽 왼쪽으로 굽어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봅니다. 자, 오른쪽 차로를 살짝 밟으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있죠.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하나, 둘, 멀게 가깝게 이렇게 두 단계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속도를 조금 높여보죠.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데도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차로를 유지하면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해 준다기보다는 차로를 밟을 때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죠. 다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차로를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정도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차로의 중앙을 딱 유지하면서 달리는 정도로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선을 밟을 때 넘지 않도록 안으로 밀어주는 정도에서 세팅이 되어 있네요. 반자율 운전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입니다. 잠깐 속도를 올려봅니다. 변속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 수동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패들을 통해서 변속을 하게 되고요. 자, 제법 빠른 고속 주행 상황까지 충분히 속도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 소리 커지고요, 엔진 사운드도 함께 커지긴 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소음의 수준을 좀 더 낮춰줍니다. 자,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만 또한 238마력의 힘을 제대로 쓸 때는 상당히 강한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9단 변속기가 아주 그 힘을 부드럽게 제어를 하고 있어서요, 어떤 그 변속의 충격을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쭉 가속을 하면 이 9단 변속기가 잘 조율을 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그런 부드러운 변속의 느낌을 바탕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부드럽고, 또한 필요하다면 강력한 주행 질감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동 모드로 했을 때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가 않죠. 수동 모드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변속을 하기 전에는 변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3단에서 6200rpm 시속 84km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패드를 통해서 시프트업을 해줘야 추가로 가속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운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높은 RPM을 긴장감 있게 끌고 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주행을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변속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보다 적극적인 운전을 선호하는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M모드, 그러니까 수동 변속 모드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행 질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주행 모드 버튼을 통해서 올힐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올힐 드라이브 선택을 하면 투휠 드라이브 상태에서보다 좀 더 안정된 주행 자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좀 높게 끌어올려도 차체 흔들림이 줄어들죠. 아주 한계 극한적인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부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너에서도 그렇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비상등이 깜빡이고 ABS가 작동한다 라는 표시가 계기판에 떴죠. 자, 차는 뭐 여유있게 정지를 하고요, 강한 제동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짝 숙여지긴 하지만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텨주면서 앞으로 숙여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주고 있고요, 다만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안전띠가 몸을 좀 더 강하게 쥐어주면 좀 더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차 자체가 어떤 그 강한 제동을 여유 있게 잘 받아내고 있다 라는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 차 액티브 그릴 셔터와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 있는데요, 액티브 그릴 셔터는 그릴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개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엔진룸의 열관리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 주행 중에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일부 실린더를 비활성화 해주면서 연료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차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 잠깐 고속 주행, 고속 코너링 잠깐 해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자, 속도가 제법 높은데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네 바퀴가 구동력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SUV가 갖는 어떤 그 조금 높은 시트 포지션에서 오는 코너링에서의 불안한 느낌을 잘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자체가 높아서 살짝 코너에서 살짝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체형이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의 안정된 자세 그리고 안정된 구동력이, 사륜구동의 구동력이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있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빠른 코너링 사실은 권장사항은 아니죠. 코너에서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 차를 다루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차의 어떤 그 퍼포먼스, 코너링 성능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잠깐 고속 코너링을 해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이렇게 강한 코너링까지 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안전운전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XT4의 주행의 느낌 느껴봤습니다. 캐딜락의 엔트리급 SUV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지 않은 차체지만 차급에 비해서 좁지 않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무난하면서도 필요할 때 운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때로는 그 이상의 성능까지도 보여주는 아주 야무진 성능도 함께 갖추고 있고요. SUV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대하기 마련인 어떤 그 합리적인 기능에 더해서 운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성능까지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XT4 국내에서는 단일 트림으로 판매됩니다. 미국 북미 기준으로 최상위 트림인 스포츠 트림을 들여왔는데요. 국내 판매 가격 5,531만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미국 아메리칸 프리미엄의 상징 GM 캐딜락의 엔트리 SUV 가격으로 이렇게 합당하게 느껴지시는지요? 제법 야무진 성능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시중에 아주 많은 경쟁 모델들이 있죠. GLA와 GLB 250 포매틱이 있을 테고요. 볼보 XC40, 아우디 Q3 스포츠백 35 TDI 등의 모델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나름 XT4가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차체의 너비 그리고 트렁크의 기본 공간은 좀 더 이 차가 XT4가 좀 더 넓고요. 그런 면에서 경쟁 모델에 비해서 실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XT4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출력화 토크도 가장 세죠. 직면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나오는 238마력의 힘 그리고 35.7kgm의 토크는 경쟁 모델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속기 단수도 가장 높죠.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힘과 효율을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9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죠. 저희가 간단히 정리한 표 함께 보시면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안심카닷컴이 오토다이얼에 광고를 넣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 신차를 구입하고 난 뒤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차는 잘 뽑아야 한다라고들 하죠. 또한 신차 교환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차 구매 예정 고객이시거나 신차를 구입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신차 구매 후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동일 신차로 교환해주는 안심카닷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안심카닷컴은 손해보험사와 단독으로 신차 교환 비용 보상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자동차 결함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특히 렌터카, 장기 렌터카, 리스 이용 차량, 법인 차량 등등은 한국형 레몬법에서도 보상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 더욱더 안심카닷컴의 보험 서비스가 필요할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안심카닷컴을 검색해 보시면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제로백 타임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 계측기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갑니다. 공조장치 끄고요. 이 차 공차 중량이 1825kg 그리고 최고 출력이 238마력이죠. 마력당 무게비 약 7.66kg 정도 됩니다. 8초 전후에 가속시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D 모드로 놓고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부드럽게 출발을 해서 시속 100km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가속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수동으로 한번 가보죠. 자, 하나, 둘, 셋. 이제 수동 변속은 변속하기가 신경이 쓰이네요. 그냥 뒤로 놓고 달리는 게 낫겠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강하게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 RPM을 좀 끌어올려서 출발을 하는데도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첫 출발의 반응은 느리다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요. 이후에 238마력의 힘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반응이네요. 아주 강하게 달린다기보다는 차근차근 힘을 끌어모으면서 달린다라는 느낌이 더 큽니다. GPS 계측기에 측정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까지 약 55km 됩니다. 그 거리를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온도 16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가 따로 없죠. 그래서 투어 모드를 택합니다. 투어 모드에서 EWD를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연비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트림미터 세팅 다시 하고 출발합니다. 에코 모드는 없지만 엔진 비활성화 시스템이 있죠. 연료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죠. 자, 신호대기로 정지를 했고요. 엔진 스톱이 일어나죠.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려봐도 제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내는 아주 정막 강산이네요. 엔진 제시동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고 진동도 없고요. 부드럽게 엔진 제시동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고요.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일단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달려왔고요. 네, 이제 행주대교 북단 방향으로 자유로를 빠져나가는 지점에서의 연비 6.2 리터 퍼 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행대교 부근에서 정체가 좀 있었고요. 이후로 큰 정체 없이 꾸준한 속도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연비 6.3 리터 퍼 100km 기록을 했네요. 네, 여기서부터 약 5km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교도역 내거리에 앞차 따라서 멈춰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6.6 리터 퍼 100km 기록을 했습니다. 리터당 15.1km 정도의 연비인데요.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km죠. 리터당 5km 이상 더 가는 연비, 50% 이상 더 좋은 연비를 보인 거죠. 경제운전의 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경제운전을 차분하게 하면 이렇게 공인복합 연비를 훨씬 뛰어넘는 약 50% 이상 더 좋은 연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단도직입입니다. 캐딜락 XT4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리어 카메라 미러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넓게 잘 보여주는데 햇볕이 기울어 있을 때 직접 이 룸미러에 비추면 좀 반사가 심해서요. 형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정면과 좌우측
뭐 사이드 미러를 보다가 룸미러를 볼 때 약간의 이질감 또 간혹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운전자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가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행보조 시스템인데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차로의 중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로를 밟을 때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차로 안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왕이면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캐딜락 XT4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XT4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잘 달립니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서 만나게 되는 캐딜락의 고급스러움 유감없이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238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성능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 9단 변속기가 238마력의 힘을 아주 잘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당히 수준 높은 주행질감 또한 이 차에서 맛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여유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실내를 캐딜락의 어떤 고급스러운 감성을 잘 담아놓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5,500만원대의 가격 또한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